네, 강의한 거는 여기 보면 유스티치아라는 데 가면 지금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여기에 가면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이런 판례 자료나 지금 강의하고 하는 거가 다 볼 수 있어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재수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에 가날 선택권 남용 이런 예 중에 특이하게 하나 판례에서 나왔어요. 원래 내가 그 사례를 하나 어떤 것을 갖고 설명을 했었냐면 연습책에 보면 처남을 하나 처남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네 동네에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 주소지 가서 소송을 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자기 동네 사는 처남을 끌어들여서 즉 어음에 있어서 배서인으로 만들어서 자기 처남 중심으로 자기네 동네에 소송을 하다가 처남은 그러니까 본래의 채무자는 아니었고 그런 용도로 껴들여서 배서인으로 등장시켜 놓고서 그 다음에 처남하고는 진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니까 처남한테 대한 청구 부분은 소를 취하시켜 줬던 상황이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결국 신의 측의 하나의 유형 중에 특이하게 이번에 판례가 2011년도에 나왔는데 변호사가 9억 원 정도의 보수를 책정한 어떤 절에 대해서 소송을 위임을 했다가 받았다가 보수를 못 받게 돼서 그 절을 상대로 그 약정된 보수를 내놓으라고 변호사가 소송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성공보수금 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합의를 해놨었어요. 관할 합의. 여러분 이제 이게 총론적인 지금 신의 측과 관련되는데 관할 합의를 이해해야 돼요. 관할 합의. 29조에서 관할 합의가 있어요. 29조의 관할 합의. 그 다음에 25조의 관련 재판적 등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아까 41조부터 50조까지 재척 기피 회피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1조에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 측이 있고 2조부터 관할의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쭉 관할이 등장하고 해서 40조까지 이송의 마지막까지 그게 관할에 관한 조문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법 조문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어디에 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1조부터 지금 쭉 보는데 40조까지가 관할에 관한 조문이에요. 물론 그 중에 1조는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 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조부터 관할이 있는데 25조가 관할 중에 관련 재판적이라는 조문이 있고 그 다음에 29조가 합의 관할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지금 공부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미안해요. 막 내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하여튼 그런 조문이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그냥 조문이 그런 데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근데 하여튼 합의 관할을 했는데 합의는 전주지방법원으로 해놨네요. 전주지방법원으로 합의를 해놨는데 지금 뭔가 이 때문에 서울에다 내고 싶은가 봐요. 근데 지금 합의를 한 게 지금 전주에다 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그 절을 대표하는 절을 관리하고 대표하는 어떤 재단법인이 있어요. 그 재단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서 자기 성공보수금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였다라고 탁 자기 주장상 그렇게 하면서 연대보증인인 그 재단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이해되겠어요? 지금 상황. 원래 병이라는 재단을 끌어들이지 않고 을 사찰에 대해서 자기 성공보수 약정을 을과의 관계에서 냈었으면 합의 관할 때문에 전주지방법원에 내야 돼요. 전주지방법원에 내야 되는데 지금 무언가 이유 때문에 전주지방법원에 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지방법원에 내는데 서울지방법원에 내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서 써먹었냐면 그 사찰을 관리 감독하는 무슨 어떤 그 사찰을 관리하는 나 이름 잊어버렸는데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도 보증을 섰다. 연대보증을 섰다. 나의 그 성공보수금 약정에 의해서. 그래서 을사찰과 병재단을 같이 끌어들이고 병재단을 타깃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더니 을사찰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독자적으로 사찰이니까 적어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정도는 되니까 내가 독자적으로 당사자 능력 등이 있는데
왜 이게 지금 합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전주지방법원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전주지방법원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하급심에서는 전주지방법원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게 변호사인 원고가 자기 성공보수금 약정을 받으려고 일부러 전혀 사찰 자체만 타깃으로 해야 되는데 병재단을 끌어들였다. 그런 거가 막 보통의 경우라면 불안하고 막 여러 가지 엮을 사람 엮은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법률관계 이런 걸 잘 따질 수 있는 변호사인데 그 병재단을 끌어들인 것은 서울에다 소송을 내려오는 목적으로 끌어들인 거다. 원래 병재단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전주지방법원에 낼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런 식으로 대법원이 이거는 관할 선택권을 남용한 거다라고 해서 신의 측의 그 타입의 교과서에 나오는 그 표현의 관할권의 도치라고 하는 것, 훔친다라는 의미의 도치 또는 관할 선택권의 남용에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관할 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여기 보면 원고가 병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한 것은 실제로는 병재단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의도는 없으면서도 단지 병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을 생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관할 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 측에 의반한다. 이런 판례적인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례를 외우고 판례를 공부하는 거 좋은데 지금 내가 말하는 판례 등은 다 하급식계 상급심에서 이게 바뀌어요, 뒤바뀌어요,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법원 거로 보고 결론으로 보고 정답으로 외우는 건데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그럼 하급심 판사는 꽈락 맞아야 돼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이렇게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계속 공부가 그래도 주관식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객관식은 오로지 진짜 판례 입장에 따라 골라라. 이래 버리니까 반대 생각의 여지는 그럼 틀린 거냐?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반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 정답은 없다. 논거를 보겠다. 그 다음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예요? 누가 봐도 뻔히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한테 왜 맡기겠어요?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니까 이걸 한번 깨달라고 오고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하는 이런 개발을 변호사로서 아니면 법조인으로서 여러분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도 하나의 그건데 오로지 시험만 생각하면 정답을 외우려고 하고 답을 외우려고 하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부는 계속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나중에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내 이야기고 그런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나는 항상 누구 입장에서 보냐면 당사자 입장에서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이 당사자. 그래서 내가 그때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자. 여러분이 너무나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에 있어서는 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암기해서 진짜 답안 채점하면 잘 써요. 나는 답안 채점하다가 애워요. 나 못 외웠던 막 이런 이걸 답안 채점하다가 어떻게 무슨 판례 남바까지 쓰는 사람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난 막 판례 막 사례를 구체적으로 써서 나도 한참 보다가 애워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하여튼 무슨 얘기냐면 그 진짜 잘해요. 잘하는데 하나 아쉽다면 내가 쓰는 표현에 의하면 이 머릿속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가슴까지 갔다가 토해내라. 그런 답안을 쓰면 뭐 점수가 좋을지 어떨지는 내가 보장은 못하지만 겁은 안 난다. 자꾸 정답을 외워놓고 그거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노심초사나고 거기서만 조금만 어긋나면 뭐하고 그러는데 그게 가슴까지 들어갔다가 생각해보면 저도 꽈락은 안 맞아요. 물론 아주 일목요연하게 막 써놓는 게 점수상 유리할 수도 있고 뭐 붙는데 더 지름길일 수 있지만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결코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판결이 지금 이렇게 계속 깨지면서 뒤바뀌는데 하급심 판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상급심에서 볼 때는 잘못한 거지만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 경우는 뭐 하급심이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잘못 판단한 거다. 그 변호사이니까 원고가 그런 거 다 헤아릴 수 있는 변호사가 원고가 됐을 때 병재단을 찌트린 거는 결국 관할권 편취하려고 한 거다. 선택권 그런 식으로 본 건데 뭐 하급심에서는
뭐 그냥 고지것대로 본 거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는데 원고의 피고 을 사찰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관련 재판적에 의해서 병재단을 끌어들이고 관련 재판적이 됐고, 병재단은 서울지방법원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된 거 이런 것라든지 이런 건 무시하고, 전주지방법원 건 무시하고 관련 재판에 관할까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병재단 때문에 을도 같이, 을 사찰도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5조의 관련 재판적, 즉 관련 재판적의 적용에 있어서 25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소송과 관련돼서는 모든 공동소송이 관련 재판적이 적용이 있어요? 아닌 거예요. 일단 또 다른 쟁점. 25조 관련 재판적의 적용은 소외 객관적 병합에서는 관련 재판적의 적용이 있는데, 지금 청구 보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은데, A라는 청구에 대한 A 법원에 관할이 있을 때 B라는 청구도 A라는 법원에 관할권이 없음에도 같이 낼 수 있을 때 관련 재판적의 적용이 객관적 병합에 있는 것인데, 한편 공동소송의 경우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같이 걸었는데 A라는 사람의 A 법원에 B라는 사람의 A 법원에 관할권이 나올 수 있는 게 없다고 치더라도 같이 공동소송으로 묶는 바람에 관련 재판적인 적용이 있어서 B조차도 A 법원에 같이 공동소송으로 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공동소송에 있어서 관련 재판적인 적용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어느 범위에서 된다? 65조 전문의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설이죠. 즉 뒤집어서 보면 65조 후문의 경우는 아닌데, 지금 주채무자, 연대채무자의 관계는 65조 전문의 경우니까 관련 재판적의 적용이 있게 되고, 관련 재판적인 적용이 있게 되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병재단을 내세워서 을까지도 끌고 들어가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것을 문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고심, 그러니까 이송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이니까 불복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소가 아니라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인데 이 경우는 항고심이라고 나오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하여튼 항고심에서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목적만으로 공동피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래서 1심에서 이송한 것을 여기서는 취소를 시켰어요. 1심법원에서 이송을 시킨 것을 전주지방법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전주지방법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1심에서는 병재단으로 해서 관련 재판 적용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전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항소심에 있어서는 그런 게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고, 더해서 25조의 관련 재판적에 의해서 병재단에 서울에 낸 김에 을까지도, 을사찰까지도, 원래는 사실은 을사찰이 더 그건데 을사찰까지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련 재판적인 적용이 있다고 본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재항고심, 이때의 재항고심은 그러니까 대법원에 온 거예요. 대법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송 결정을 했고, 항고심에서는 이송하라고 한 것을 취소시켰고, 다시 또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깨버렸네요. 그러니까 계속 뒤죽박죽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아까 같이 병재단 끌어들인 게 신의측에 의배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관련 재판적 엮기 위해서 병재단을 끌어들인 거니까 병재단 끌어들인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관련 재판적으로 갈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파기환송을 했네요.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관련 재판적 나와야 되고 신의측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질문. 65조 후문 전문 중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지금 관련 재판적에서 등장하는 것 말고 어디서 65조 전문 후문이 뭔가 학설이랄까 어떤 구분이 되는, 기준이 되는 데서 쓰이는 게 뭐가 있어요? 선정 당사자에 있어서의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명은 53조의 선정 당사자에서 그들 중 가운데 누군가를 내세워서 대표자로 삼아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선정 당사자는 임의적 소송 담당의 하나,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임의적 소송 담당의 예인데, 그 선정 당사자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모든 공동소송의 경우가 아니라 통설 판례는 65조 전문의 경우에만, 공동에 있어서의 의미로서 전문의 경우에만 선정 당사자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내가 그 진작에 65조 후문의 경우도 이왕지사 선정당사 제도는 여러 명이 등장하는 소송에 있어서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렇다면 65조 전문의 경우는 선정당사자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65조 후문의 경우, 여기서 65조 전문 후문이 뭔지 처음 하는 사람은 헷갈리지만 어느 정도 지금 공부해서 이해한다라는 전제하에서 65조 후문의 경우조차도 나는 주요한 쟁점 등이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5조 전문은 소송물이 공통되거나 동일한 법률상 사실상 원인에 기한 경우를 전문이라고 하고, 후문의 경우는 조금 옅어져요. 그래서 동종류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관계성이 있을 때를 상정해서 공동성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65조 후문의 경우라도 주요한 쟁점이 공통된다든지 한다면 굳이 못 쓴다라고 할 필요 없다라는 게 내 이야기고, 실제 판례도 분석해보면 내 이야기에 맞는 것 같아서 내가 계속 주장을 했고, 요즘 보면 후문의 경우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입장이 그리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게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맞지? 맞아요. 이게 65조 전문 후문이 거기서도 한번 갈려요. 다시요. 65조 전문의 경우는 공동소송의 첫 조문이에요. 다시 이제 조문 봐요. 50조까지 제척기피 회피가 끝나고 51조가 당사자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64조가 당사자에 있어서 쭉 조문의 마지막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등의 대표자 경우에 등에 있어서의 그 대표자 등은 법정 대리인에 준해서 한다라고 당사자의 마지막 조문이 있고, 65조가 이제 다수 당사자 소송 내지는 공동소송의 조문이 쭉 86조까지 펼쳐지는데, 65조의 공동소송 첫 총칙적인 조문이 공동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 여러 명이 한 절차에 같이 소송을 하는 어떠한 관련성은 있어야 되는데, 65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될 것, 아주 밀접한 거죠. 야, 근데 뭐 총유 정도 막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또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사실상 법률상 같은 원인 정도는, 미안해요. 자꾸 끊는 것 같아서 빨라. 나는 너무 알아들어서 미안해요. 그걸 시키지나 말지. 이게 연대보증인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법률상, 사실상은 연대보증인은 여러분 민법 배웠지만 사실은 주체무와 보증자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긴 하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 보면 동일한 급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가 전문이에요. 그 다음에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그러니까 이때 같은 종류라는 정도는 동일은 아니고 조금 넓어졌네요. 같은 종류. 어떤 정도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 뭐 이런, 제가 아까 말한 65조 후문도 선정당사자를 이용했던 그런 상황이 뭐냐면, 예컨대 요즘으로 치면 원룸 비슷하게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거 뭐 지하 101호, 102호 이런 사람들이 임대보증금 떼이게 생겼어요. 집이 막 주인이 뭔가 빚을 지면서 경매에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우선 변제권 등을 주장하면서 집주인을 상대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집주인은 하나도 돈이 없으니까 실제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 배후에 있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다. 지금 형식적인 집주인은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해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실제 타깃을 배후에 있는 집주인을 상대로 이 사람들이 대거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101호, 102호, 지하 3호, 403호 여러 명이 뛰어들면서 그 중에 조금 잘난 척하는 어떤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내세웠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 선정당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이 경우에 선정당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잘 보자 이거죠.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았다면 동일한 임대인이라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발생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 호실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01호, 201호, 지하 101호, 301호면 이거는 그냥 임대차라는 관계는 전혀 관계없이 그 집주인을 상대로 내지는 배후에 있는 집주인이든 그 집주인은 독립적으로 맺은 거니까 동일한은 아니고 동종류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경우에 있어서 선정당사자들은 결국 동종류의 그 세입자들이지만 타깃은 뭐냐면 배후에 있는 집주인을 타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에 등장하고 있는 형식적인 주인으로는 지금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돈 좀 있는 듯한 그 사람을 타깃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의 공격은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서 지금 동종류의 세입자로서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 쟁점이 공통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선정당사자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99년인가의 판례를 내가 한번 평서한 적이 있고, 그래서 65조 후문의 경우라도 주요한 쟁점이라든지 공격방어법을 공통으로 할 때는 굳이 선정당사자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 등이 지금 65조 전문과 후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선정당사자들을 이용할 수 있다. 즉 65조 전문 후문이 갈리는 게 이런 선정당사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서 한번 나오고 25조 관련 재판장의 경우도 한번 나오는데 다행히 25조 관련 재판장은 25조 2항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문 자체도 25조 2항 한번 조문 읽어보세요. 25조 2항에 보면 아까 말한 65조 전문에 해당하는 데 있어서 관련 재판장의 적용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 한 번만 읽어줘 보세요. 읽어보세요. 25조 2항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네. 수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안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과 말미암아 이게 65조 전문이에요. 가서 비교해보면. 그런 경우에만, 즉 후문의 경우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충적이랄까 그 중간적인 입장을 조문화한 거고, 객관적 병합의 경우는 당연히 관련 재판적인 적용이 있고, 이 케이스, 아까 같은 판례 케이스는 연대 보증인으로 걸었으니까 65조 전문에는 해당해요. 동일한 어떤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해서 지금 을 사찰도 끌어들이는 그 가운데 이게 신의 측의 관할 선택권의 남용이다라는 판단을 받은 그런 사례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또 질문하세요. 연대 보증이 아닌데 그냥 또 제기하면서 주장 자체로 연대 보증 관계로 봐가지고 그냥 기본 전문으로 봐서 형식적 변화를 개념으로 봐서 이거요? 요거는 전혀 관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사람 같으면 뭔가 여러 명을 막 이제 하나 걸려라 막 이런 마음으로 걸 수 있는데 이 변호사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고 자기가 당사자니까 병재단은 실제는 연대 보증인도 아닌데 걸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질문이요 다시?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냥 형식적 당사자 개념으로 봐서 65조 전문이 돼서 그냥 관련적 병합을 판단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병재단을 끌어들이는 게 즉 관련 재판적의 혜택을 보기 위한 그런 행위로서 그게 신의 측에 의뢰된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신칙으로 죽이는 건지 아니면 신의 측으로 본 거죠. 만약 지금 말하는 건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아예 그냥 연대 보증 관계가 아니에요. 연대보증 관계 아니냐는 사실은 만약 지금 신의 측이 아니라면 주장 자체로 연대보증이라면 연대보증인이 아니다라고만 판단하면 되죠. 법원은. 관할 문제가 아니라면 연대보증 관계가 없으면 병재단에 대해서는 기각시키면 되죠. 사실은 그렇겠지만 을 사찰에 대해서만 9억 원인지 6억 원인지 성공보수 줘라고 하고 병재단은 내세운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람 책임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 연대보증이 실질적으로 아니라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의 싸움은 아니었고 병재단 끌어들이는 거가 이 사람이 뭐 책임이 있냐 없냐 이전에 관할 문제에 이송을 지금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걸 판단함에 있어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즉 관련 재판적인 적용의 혜택을 보려고 끌어들인 거고 명백히 이 연대보증 관계가 없음을 뻔히 아는데 대법원에서 판단은 걸은 거다. 그 건 의도는 뭐냐? 관련 재판적으로서 서울에서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그건 관할 선택권을 남용한 거고 관할권의 절치다라는 식으로 봤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네? 됐어요? 네. 또? 그 전속 그러니까 합의반환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전주에서 합의반환을 했는데 서울에 지금 소를 제기한 건데 그러면 관련 재판적을 논하기 이전에 전속적 합의관을 위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좋아요. 그래서 25조 관련 재판적이 적용이 있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합의가 전속적 아까는 합의였었어요. 근데 전속 관할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게. 전주지방법원이 합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공익적이랄까 어떤 정책적인 목적으로 거기서만 반드시 하라고 했으면 설사 이걸 신의 측에 의한 관련 재판 적용의 혜택을 보려고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뭐로 갈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관련 점은 찾아보세요. 31조가 자 관할 조문 보세요. 쭉 관할이 있다가 30조가 변론 관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1조가 전속 관할에 관한 조문이에요. 자, 조문이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31조 전속 관할에 가면 조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조문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전속 관할은 반드시 거기에서 하도록 뭔가 공익적이랄까 정책적인 목적으로 세팅을 시켜놓은 건데 당사자의 합의 내지 당사자의 응소에 의해서는 변경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31조에 보면 29조 30조의 적용을 충돌돼서 배제하고 있어요. 29조 30조 충돌이
배제하면서 그 앞에 보면 25조도 배제하고 있어요. 자, 이제 조문 봤어요.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그럼 25조의 관련 재판적을 의해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관련 재판적인데 이 부분이 전속이면 끼어들어서 가는 거와 충돌나면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다든지 어느 쪽을 배제시킬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힌트가 됐을 텐데. 전속 가날이면 배제되는데 전속적 합의 가날은 전속 가날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재판적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니까 아까 그게 전속 가날이었다면 관련 재판적 생각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안 되는 건데 전속적 합의니까 관련 재판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는 되는 합의예요. 전속적 합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간 거죠. 그게 전속 가날이었으면 안 됐어요. 그럼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쟁점 중에 하나는 전속적 합의 가날에 관련 재판적인 적용이 있겠는가를 하나 자기가 검토하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전속 가날이 안 되는 거죠. 된다는 전제에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거기에 잠깐 아마 보면 나올 거예요. 지금 생각했던 그 쟁점이 어딘가 나와요. 조금은.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관련 재판적으로 가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합의한 것을 전속적 합의도 전속이라는 포인트를 강조할 수 있다면 혹시 충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속적 합의라는 것의 주된 그 용어는 어디에 핵심이 있어요? 합의에 있어요? 앞에 형용사적인 전속적에 있어요? 더 무게중심은 합의에 있잖아요. 합의인데 전속적일 뿐이죠. 전속 가날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전속적 합의는 합의 가날이에요. 임의 가날이고 임의 가날은 전속 가날과 대칭되잖아요. 29조 30조는 조문상 임의 가날로서 합의 가날과 변론 가날은 그 다음에 31조 나온 전속 가날과 대칭되는 용어잖아요. 그죠? 그럼 전속적 합의는 무게중심의 용어 사용은 전속적이라는 의미가 가미는 됐지만 합의 가날이에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31조가 배제하는 건 지금 전속 가날에 있어서 관련 재판적을 배제하기 때문에 전속적 합의도 그럼 충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쟁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둘이 엉겨 붙어가지고 관련 재판적 적용을 시도한 거죠. 만약 그 의도는 물론 이 변호사 입장에서 난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네 의도는 그랬다라고 지금 본 건데 당사 입장에서는 나는 사찰만 좀 불안해서 진짜 본래 그 사찰을 관리하는 재단도 좀 한번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낸 거지 이런 생각은 없었다라고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항변할지는 모르지만 대법원은 네 의도는 좀 불순했다라고 본 거죠 지금.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 사안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이 똑같은 사안이 있을 때 만약에 법관 입장에서 이거를 뭐 그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어차피 아까 연대보증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건 공동소송부터도 낼 수 없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안 따지. 그냥 일단은 내온 상태에서 하지. 연대보증인이 아니냐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연대보증인이 아니다라면 기각된다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뭐냐면 우리가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주채무가 있고 보증채무는 독립적이잖아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지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연대보증이 아니라는 건 묵시적이든 뭐 아니면 드러나는 거든 암묵적이든 보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건 실제 택도 없는 거 아무 관계도 없었다. 즉 아무도 관계도 없었다는 건 뭐겠어요? 보증계약이 없다는 거잖아요. 보증계약이 없으니까 보증인이 아니니까 보증채무이 없으니까 기각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럼 기각시키기 전에 공동소송도 낼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지 않냐면 보통 그렇게는 안 가겠죠. 뭐 논리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겠어요? 그게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이송 때문에 이게 심각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오고 이 법원이 그러니까 관할의 편취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갑이 을병을 걸었어. 갑이 을병을 걸었는데 병이 연대보증이 아니야. 실은. 근데 연대보증으로 걸면서 공동소송 내왔어. 근데 자꾸 그러니까 65조의 공동소송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연대보증인이 아니면 그냥 기각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공동소송의 요건 등은 주장 자체를 일단 통과시킨다 정도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자꾸 거기서 걸린다라고 뭐 할 수는 있겠죠. 되겠어요? 또 그 25조 2항 관련된 한서 주관적 공에서 25조 전문의 공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게 요건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은 먼저 이제 그게 공동 이제
판단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관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보통의 이 관할이 없었으면 어떤 식으로 양상이 번져질지는 모르지만, 관할이 없었을 때의 아주 정상적인 법원에서 정상을 들었는데 연대보증인이 아니네 하면 연대보증 계약이 없는 거다라고 나는 거기서 기각시킬 것 같다는 건데, 뭐 부적합화를 먼저 받아들이고 공동소송 자체 요건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연대보증 계약, 그러니까 보증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발상을 어디다 갖다 접점으로 끌었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송 때문에 등장한 거고, 법원이 그냥 제대로 된 법원인데 그걸 단순화시키면 얘 연대보증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로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할 거냐. 관할 문제 끼지 말고 그냥 받았어. 법원에서 받았는데 연대보증인 같지가 않아. 또 그 갑이 을이랑 병을 같이 병 앞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제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을이나 병이 그 관할이 없다는 걸 이유로 이송을 따로 신청을 하는 건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할 위반으로 이렇게 이송을 신청을 못 한다고 이렇게 본문상에 있는데, 관할 위반에 대한 이송을 34조 1항의 관할 위반의 이송을 할 수 있지. 34조 1항의 이송이라는 상황이 관할 위반의 경우는 못 나오는 건 아닌데,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즉시한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은 있을 수 있지. 또 좀만 쉬었다 할게.